스토리에 관련돼서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서술자와 시점. 서술자는 말하는 사람, 시점은 어디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총 4개가 있어요. 1인칭, 3인칭 나누고 1인칭 주인공 관찰자, 3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그래서 총 4개가 있다라는 거 확인할 겁니다. 밑에 이제 살펴봅시다. 서술자, 서술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 소설에서 이 개념 중요해요. 작가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서술자는 작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다. 물론 서술자가 작가일 수도 있어요. 독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다. 서술자는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꾸며낸 인물로,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꾸며낸 인물이다. 뭐하고 비슷해? 뭐하고 비슷해? 시에 나오는 시적 화자하고 비슷한 사람이지. 작가의 대리인인데 그냥 대리인이 아니야. 지어낸 허구적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작가와 서술자는 같은 인물이 아니다. 여기 위에다 썼죠? 대리인. 대리하다. 대리. 글씨가 그지 같아서 미안해요. 시점, 포인트 오브 뷰. 소설 속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다른 말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위치라고 나와 있는 교재들도 있어요. 시점은 서술자의 위치와 서술자가 누구냐, 어디까지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작품 밖에 있냐, 작품 속에 있냐. 내가 내 얘기한다, 1인칭 주인공. 내가 남의 이야기를 한다, 자는 거 아니야, 영원히 재워줄까? 1인칭 관찰자 시점. 작품 밖에 서술자가 인물들의 속마음과 현재 상황에서의 알 수 없는 정보를 모두 알고 있어. 작품 밖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 마치 신처럼. 서술자가 겉으로 보이는 내용만 전달해 줍니다. 몇 인칭? 작품 바깥에 있으니까 3인칭 관찰자 시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 고 1, 2, 3 전부 다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시점은 총 몇 가지가 있다고? 4가지가 있다고. 미리 체크하고 갈까요?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다음 페이지 또 넘겨서 3인칭 관찰자. 이제 뭐 남았어? 전지적 작가. 그렇지. 전지적 작가 시점. 여러분들 중학교 내신 시험 하면서 시점 문제 맨날 나오잖아요. 네, 정말요. 전 그런 걸로 거짓말하진 않거든요. 자, 이제 다시 115페이지로 돌아와서 확인합시다.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쉽게 생각하자고. 나야. 나는 어디에 있어? 작품 안에. 그렇지. 작품 안에, 작품 속에 있어. 내가 주인공이야.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그것도 한 10년 된 노래 같은데. 내가 내 얘기합니다. 작품 속 주인공인 밑줄.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합니다. 말이 빠졌죠.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화장? 독자에게. 책 읽는 독자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 주인공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직접 드러냅니다.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니까 왠지 친근해지겠지. 주인공에게 친근감과 신뢰감을 줍니다.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 거리감이 줄어든다. 그렇지. 거리감이 줄어든다. 사건이 주인공인 나의 입장에서만 서술된다. 무슨 말일까? 시야가 좁아. 주인공이 보고 느낀 것만 알 수 있으며 서술 내용이 지 좋은 식으로만 해석하고 있겠지.
주관적이기 쉽다. 염상섭의 만세전이라고 하는 건 3.1운동 몇 년이야? 3.1운동. 여러분들, 19년? 좋았어. 맞아요?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자,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자. 1919년 3.1운동 이전이야. 그래서 소설의 배경은 1918년이야. 22세쯤 된 책상 도련님, 그때의 나로서는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1인칭이에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년 12달 죽도록 애를 쓰고 반년짝은 실외기로 목숨을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게 사실일까? 의심이 날 만큼 나는 귀가 번쩍했다.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내 속마음 얘기하고 있지. 그럼 1인칭 옆에다 써야지. 그렇지. 주인공. 나도 8, 9세까지 부모의 고향인 충청도 촌속에서 자랐고 1년에 한두 번은 촌락에 발을 들펴보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소장농의 생활이 참혹하리라고는 꿈에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조선의 현실 어마어마하게 살벌하고 잔인하고 무서웠구나. 이 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인칭 주인공이었지. 그렇지. 정답은 2번. 끝. 밑으로 내려오자. 1인칭 관찰자. 작품 속 부수적 인물 나가 주인공을 관찰해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부수적 인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주인공 아니라고. 다른 말로 주변 인물이라고. 관찰자인 나는 주인공의 속마음 알아 몰라? 모르지.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등장인물의 내면이 직접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긴장감과 신비감이 느껴지고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저럴 땐 저런 마음이었겠지. 정답. 추측하며 작품을 읽게 된다.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30년대 과부인 나의 엄마와 오키인 나의 엄마와 아빠 친구였었던 사람하고의 사랑 이야기예요. 불륜 같지? 아니야. 엄마 과부야. 남편 죽은 사람. 근데 뭐 둘이 사랑하면 좀 안 되나? 지금은 아무 문제 될 게 없지. 그 남자는 둘이 있어요? 없어요. 형이 둘이요? 그럼 되지. 근데 이 시절에는 과부가 또 결혼하려고 한다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던 시절이야. 몰라.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어. 이렇게. 오키, 이거 엄마 갖다 드리고 지난달 밥값이라고. 응? 나는 1인칭이죠. 그 봉투를 갖다가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봉투를 받아들이자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전날 달밤에 마루에 앉아있을 때보다 더 새하얗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봉투를 들고 어쩔 줄 모르는 듯 초조한 빛이 나타나는데 도대체 엄마는 왜 이렇게 긴장했을까 알 수가 없지. 왜? 속마음을 모르니까. 주인공은 나야 엄마야. 1인칭? 그렇지. 이 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 나는 주인공이다? 아니요. 주인공 지우고 뭐라고 쓸 거예요? 좋았어. 관찰자.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죠? 1인칭.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소설에서의 중심 인물. 됐나요? 밑에 거, 못 믿어온 서술자. 이거 겁나 중요해요. 별표. 1인칭 시점의 소설을 읽는 독자는 나의 판단과 설명에 의존해서 이야기를 파악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좀 얼빵하면 어떻게 돼? 좀 문제가 생기겠지. 야, 이거를 책 읽는 나도 아는 거를 왜 너는 모르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다고. 서술자가 어리거나 아는 게 없어. 비도덕적 상황이나 대상을 잘못 인식하고 미숙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지. 사랑손님과 어머니 다른 걸 봅시다. 오키 눈이 아버지를 닮았다. 고운 코는 엄마 닮았겠지. 고 입하고 사랑손님이
오키 엄마를 좋아해. 그러니까 오키 엄마의 딸도 오키도 예뻐 보이겠지. 그리고 안 그러냐. 어머니도 오키처럼 곱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저씨 이때 우리 엄마 못 봤어? 하고 물었더니 아저씨는 잠잠합니다. 야, 누가 봐도 아저씨가 너네 엄마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오키만 몰라. 오키가 하는 얘기 고지고대로 다 믿으면 돼? 안 돼.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못 믿어온 서술자. 됐을까요? 못 믿어온 서술자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독자가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다양한 효과를 줍니다. 됐나요? 다음 페이지. 피곤해 죽겠지 지금. 괜찮아 참어.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그거밖에 없네. 잘하고 할 수는 없잖아. 다음 3인칭 관찰자. 작품 속에 있어 밖에 있어? 그렇게 인물의 속마음 알아 몰라? 몰라요. 상황을 관찰하여 이야기합니다. 서술자가 일체의 해설이나 평가를 내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주관적 객관적 완전 객관적 태도로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관찰하여 전달합니다. 독자는 서술자의 객관적 설명을 바탕으로 사건의 의미와 작가의 의도를 독자는 사건의 의미와 작가의 의도를 상상해야 합니다. 사건과 인물의 행위를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듯 상상해야 하기 때문에 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3인칭 관찰자 위에다 쓸까요? 서술자 나 없어. 서술자 나라는 사람이 없어. 김동인의 감자. 밤중 복녀의 시체는 왕서방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옮겼다. 헉! 복녀 누군지 모르지만 죽었네. 위에 볼까요? 왕서방의 애인 노릇하던 복녀가 왕서방이 결혼식 날 밤 질투심에 덤벼들다가 왕서방한테 죽었어. 그리고 시체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한 사람은 복녀의 남편, 한 사람 왕서방, 한 사람은 한방의사. 왕서방은 말없이 돈주머니를 꺼내어 10원짜리 지폐 석장을 복녀의 남편에게 주었고 의사한테도 20원 주었다. 사람 죽여놓고 돈으로 입을 막는 거지. 이튿날 복녀는 뇌일혈로 죽었다라는 한방의의 진단으로 공동묘지에 실려갔습니다. 나라는 사람 있어 없어? 마치 남이 남 보듯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3인칭 관찰자.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했다. 3인칭. 서술자의 감정이 개입되어 있어? 감정이 일체 없죠. 2번 틀리지. 관찰한 내용을 독자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밑으로 내려오죠.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 온전할, 전, 알지, 전부 다 압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지. 작품 밖의 서술자가 다 알아. 작가의 인생관이나 주제를 직접 드러내겠고요. 서술자의 분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뭘 안 해도 돼? 상상 안 해도 되지. 상상력이 제한이 됩니다. 이청준의 잔인한 도시. 교도소에서 출감한 사내는 새 장수가 방생을 외치며 새를 파는 것을 봅니다. 사내는 없는 돈에 새를 사서 날려줍니다. 어느 날 사내는 새 장수의 비밀을 압니다. 새 장수는 새의 날개에 가위질을 해서 멀리 못 날아가게 하고 판 다음에 깜깜한 밤마다 나뭇가지에 전기불을 비추어 빛에 놀란 새들을 다시 잡아들여 되팔았던 겁니다. 너무 잔인한 놈이죠. 이 새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하고서 새를 판 다음에 풀어주세요 하고 해서 풀어주는 사람 나는 생명 하나를 자유롭게 만들었어.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기치고 있는 거잖아요. 사내는 이내 물체의 정체를 알 수가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방금 숲속의 불빛에 쫓겨온 한 마리 새였다. 부드럽고 따스한 감촉이 손에 닿을 때부터 사내는 벌써 그것을 알 수 있었다.
옷깃 밖으로 끌려 나온 새는 두려움 때문인지 가슴이 몹시 파닥거렸으나 사내가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옷자락에 성냥불을 켰을 때 녀석은 그 불빛을 보고 달려든 게 분명했다. 빛에 쫓긴 녀석이 오히려 또 불빛을 보고 덤벼들다니 역시 새란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괜찮나요? 네. 옆에 이 글의 서술자 사내의 심리를 알고 있다. 그렇죠? 작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지? 3번. 새가 사내의 품에 날아든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한다? 아니요. 모르는 게 없어. 전지적 작가는. 정신 차려. 이렇게. 옆 페이지 볼게요. 중요한 개념 하나 있죠? 또 빨간색으로 밑줄. 초점 화자. 서술자. 여기 잠깐만 옆에 그림 볼게요. 서술자. 3인칭이죠. 전지적 작가야.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있다고 모든 사람의 속마음 다 얘기해줘? 아니요. 포커스 맞춘 하나의 사람이 있을 거잖아. 특히 누구 중심으로 이야기는 이끌어 가야 되는 거잖아. 그게 초점화자. A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해줘. 속마음까지 서술해줘. 나머지 인물들은 A가 관찰한 내용만 서술해줘. 그게 초점화자. 작품 밖의 서술자가 어느 한 등장인물의 속마음에 들어가서 그 인물의 시점에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말한다. 이때의 화자를 뭐라고 한다? 초점 화자라고 합니다. 손창섭의 비 오는 날. 아, 내가 알고 있는 소설 중에 제일 눅눅한 소설이야. 소설이. 그래, 느낌이. 이렇게 비 내리는 날이면 원구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도록 무거워지는 것이었었다. 원구의 속마음 알고 있죠? 전지적 작가지. 동욱 남매의 음산한 생활 풍경이 그의 뇌리를 영사막처럼 흘러갔기 때문이다. 옆에다가 쓸까? 원구, 동욱, 여동생, 동옥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원구는 의일의 동욱과 그의 여동생 동옥이 생각나는 것이었다. 그들의 어두운 방에 쓰러져가는 목조 건물이 비의 장막 저편에 우울하게 떠오르는 것이다. 동욱의 집을 방문한 원구는 어린 시절 처음 이후로 동옥이 친구 여동생을 본다. 살결이 유달리 희고 눈썹이 남보다 검은 그 여인은 원구를 내려다보며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저게 동옥인가 보다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여기가 김동욱 군의 집이냐는 원구의 물음에 여인은 말없이 약간 고개를 끄덕여 보았을 뿐이다. 원구의 속마음은 다 나오지만 동욱이 동욱 요 남매의 속마음은 안 나와. 그러니까 원구가 초점 화자구나.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태도는 거만해 보였다. 동욱군 어디 나갔습니까? 재차 묻는 말에도 여인은 먼저처럼 고개만 끄덕였다. 됐을까요? 한 작품엔 하나의 시점만 사용하나요? 아니요. 밑으로 내려오죠.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합니다. 됐고 밑에 거 채점 잠깐 볼게요. 내가 등장합니까? 네, 1인칭. 내 얘기입니까? 네, 1인칭 주인공. 내가 내 얘기합니까? 아니요, 1인칭 관찰자. 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까? 아니요, 3인칭. 속마음 알고 있습니까? 네, 전지적 작가. 속마음 알고 있나요? 아니요, 3인칭 관찰자. 네. 3인칭 관찰자는요. 네. 만약에 등장인물 2명이 있으면 1명이라고 알면 안 돼요. 속마음을 엄격하게 따지면 안 되는데, 근데 소설에 보면 대부분 한 몇 군데 정도는 그런 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나와. 사람의 속마음을. 3인칭 관찰자라면 안 돼요. 3인칭 관찰자라고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이게 한두 구겐드가 아니라 이게 꽤 눈에 거슬리는 정도로 많은데? 라고 하면 3인칭 관찰자, 부분적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 뭐 이런 식으로는 또 체크가 되지. 됐을까? 118페이지 확인 문제 1, 2번 푸는데 2분도 많다. 1분 시작.
시작합시다. 작가를 대신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서술자. 서술자가 소설 속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보는 관점. 작품 밖에 3인칭.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할 때 속마음에 들어간 특정 인물을 좋았어. 잘한다. 밑에 거 빈칸 채우러 갈게요. 내가 등장합니까? 네. 내 얘기입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 아니요. 1인칭 관찰자 시점. 속마음 다 알고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 속마음 알아요? 보이는 것만 하는 거지. 3인칭 관찰자 시점. 아, 뭐야. 밑에 빈칸이 다 있었었네. 이런. 어떻게 할까? 자,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 친근감을 줍니다. 1인칭 주인공이죠. 서술자가 작가의 의도를 직접 드러내 상상력이 제한돼 다 얘기해 주거든. 전지적 작가. 작품 밖의 서술자가 관찰자. 상상해야 돼. 3인칭 관찰자. 내가 1인칭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줍니다. 1인칭 관찰자.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당연히 118, 119, 120, 121 숙제가 되겠죠. 일단 정지.